네, 계속해서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영향력은 좀 떨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시장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거는 미국 연준 그리고 미국의 통화 정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로 인한 자금 시장 변화 그리고 증시 영향 여러 가지를 짚어볼 만한데요. 오늘 DB금융투자 문홍철 자산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된 지가 우리가 잊고 있어서 그렇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거의 1년 이상, 거의 2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 근본 원인이 뭡니까? 이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이 이 경기가 나빠질 것에 대한 예상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결과이기도 합니다. 단기 금리와 이제 장기 금리의 특징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예. 그 단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중앙은행이 결정을 하거든요. 반면에 이제 장기 금리, 예를 들어서 최소 5년 혹은 이제 10년 이상 채권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그 나라의 미국이란 미국, 한국이면 한국의 성장률과 물가가 10년 동안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이런 생각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펀더멘트를 반영하는 거죠. 즉 장기적인 펀더멘트를 보고서 거래하는 10년물 대비해서 기준금리가 이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마치 노인이 자기 체력 이상으로 무리를 운동을 한다든지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그 노인은 쓰러지겠죠. 마찬가지로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올라가면서 커브가 이제 역전이 된다.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역전이 된다는 것은 그 경제가 가지고 있는 기초 체력 대비해서 훨씬 중앙은행이 금리를 많이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침체를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시장 입장에서 채권 시장이 보기에 아니 우리나라나 혹은 미국의 장기적인 성장률과 물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장기 금리 3.5%를 넘을 수 없어라고 네.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중앙은행은 인플레가 이 모양인데 우리 금리 계속 올려야 돼라고 이제 막 올릴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결국 누가 맞냐? 이제 장기물을 거래하시는 분들이 좀 시각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워렌 버핏 같은 분들은 굉장히 길게 거래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 결국 이제 그런 분들이 돈을 벌게 되는데 이 채권도 마찬가지로 이 길게 거래하시는 분들이 좀 더 먼 미래를 잘 예측을 하시고 반면에 이제 중앙은행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단기적인 시각을 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예. 초과 긴축을 하게 되다 보니까 커브가 역전이 되는 게 침체의 좀 선행 지표가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이 채권 시장 금리 동향에 우리가 예민하게 보지 않을 수 없는 네.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자, SVB 은행 사태 이후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은행이 보유한 채권 평가손 관리에 소홀했다. 네. 네. 그래서 1년에 사달이 났으니 규제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인데 네. 이에 관련해서 문 팀장 재미있는 표현하셨어요. 이런 분위기 배가 항구에만 있어야 안전한 거냐 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이제 배가 사실은 큰 바다를 떠나니라고 만든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럼 침몰하잖아요. 그럼 침몰하니까 이제 규제를 해서 배가 떠다니지 못하게 예. 항구에 묶어두면 그럼 사고가 안 나겠죠. 근데 배를 그러려고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전형적인 이제 규제의 오류라고 할 수 있는데 은행의 기본적인 비즈니스는 단기로 자금을 빌려서 좀 돈이 부족한, 좀 장기로 부족한 분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예. 이런 이제 자금 중개 기능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은행의 기본 비즈니스입니다. 따라서 장기 채권을 잘못 투자했다가 손실 났다라는 건 그냥 일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들이 기본적인 비즈니스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돌릴 것이냐가 문제가 이제 중요한 건데 그거를 이제 아예 못하게 규제를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접근 방식 자체가 아예 은행들이 길게 대출을 해주지 말고 아예 비즈니스 하지 말자라는 얘기랑 거의 비슷해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금융기관이 자금 중개 기능을 못 하게 되고요. 결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지금 이제 MBS 투자를 미국의 은행들이 이제 많이 했다가 해당 부분에서 평가 손실이 많이 나게 된 건데 이게 말이 평가 손실이지 그냥 갖고 있으면은 나중에 만기 되면 받는 어차피 거예요. 찾는 거 아니에요? 원금 다 받습니다. 예. 근데 그게 무서워서 돈을 빼고 뱅크런을 하면 그 뱅크런을 관리하는 게 중앙 정부나 규제기관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이지 그거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은행을 규제하겠다. 그리고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출을 줄이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출을 당연히 줄여야 되고 예금을 덜 받게 되거나 비즈니스를 안 하게 될 텐데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국가의 경제와
일반 서민들이 받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은행을 규제한다는 것보다는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제 해야 되고, 뭐 우리는 이제 돈을 버는 입장에서 이번 은행의 규제 강화와 어떤 은행들의 어떤 뱅크런 사태가 결과적으로는 경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예.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뭐 돈이라는 게 사실 인체에 비유하면 이렇게 혈관을 돌아다니는 예. 피라고 할 수 있고 예. 그 피를 나르는 게 동맥이나 정맥 예. 같은 거 이런 바로 금융회사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데 네. 이걸 하나 조여놓으면 어딘가 뭔가 돈맥경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예. 결국 은행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권 관련 규제보다는 문제가 된 상업용 부동산이나 예. 이 상업권 대출 뭐 예. 이런 거를 좀 손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결국 이건 답이 없는 문제. 결국 답이 없고요. 이제 특히 평가 손만 본다면 예. 오히려 상업용 부동산이 훨씬 심합니다. 그렇죠. 보유하고 있는 MBS 채권은 하루 단위로 계속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눈에 쉽게 대차대조표에 보여서 그 평가 손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된 거지. 지금 샌프란시스코 핵심 지역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종로나 강남에 있는 빌딩 가격이 뭐 거의 4, 5년 전 대비해서 80%씩 떨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소문이랑 실제 거래가 된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거래가 되는 순간 그 부근에 돈을 빌려줬던 은행은 평가 손실을 이제 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가 가령 은행이 사람들한테 돈을 혹은 뭐 꼬마 빌딩 투자자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꼬마 빌딩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바로 시가 평가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그 가격이 떨어졌다. 그때 가서 후행적으로 시가 평가를 하고 보니까 우리가 빌려준 돈 대비해서 거의 뭐 더 떨어졌네. 혹은 뭐 근처까지 왔네. 그러면 자금을 이제 회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현재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아까 은행들이 투자했던 MBS 채권보다 훨씬 평가손 이슈가 클 수가 있고, 이게 대중에게 알려지느냐 안 알려지느냐. 왜냐하면 결국 뱅크런이라는 거는 심리에 좌우되는 거거든요. 은행이 평가손을 받냐 안 받느냐가 의외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뱅크런이나 은행 위기의 약간 본질처럼 느껴지는 면이 있는데, 사실 그게 본질이라기보다는 그 손실이란 건 낮을 수 있고 그것에 의해서 은행에서 돈을 뺐느냐, 이게 사실 이제 이슈인데, 이 중간의 연결고리는 이제 언론에 얼마나 이게 노출이 되고 문제시 되느냐가 영향을 이제 미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건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앞으로 심리에 좀 좌우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이제 있다. 예, 하여튼 그렇게 미국의 지역은행 문제는 계속 잠재돼 있는 예. 뭐 뇌관이다 표현해야 되나요? 네. 치레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예, 아무튼. 이미 좀 터져 있긴 하지만 뇌관이기도 하고 이미 터진 뇌관이긴 한데 예. 여전히 안 터진 뇌관이 좀 주변에 예. 좀 골고루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연준 참 저도 연준에 참 불만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연준이 작년 인플레 대응부터 예. 금리 인상 과정도 그렇고 이번에 지역은행 뭐 잘 막았다 그러지만 사실 뭘 얼마나 막았는지 모르겠고 네. 두더지 잡게 한다는 생각도 들고 좀 네. 나이브하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그 문 팀장께서는 연준이 자고우면 하지 말고 빨리 긴축 중단 공언 물론 금리 인하까지 단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이게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왜 하냐? 인플레가 높은데 중앙은행이 긴축을 해야지. 그래서 연준을 비판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양극단으로 예. 나눠져 있습니다. 네. 당장 완화를 해야 된다는 바와 계속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라는 네. 바가 있는데, 이것을 결론 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은 인플레의 원인을 뭘로 보느냐. 즉 중앙은행이 완화를 해서 인플레가 왔고 긴축을 해서 인플레가 잡힌다면 그럼 계속 긴축해야죠. 하지만 저는 그러면 우리가 지난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에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 양적 완화 다 했지만 인플레가 안 왔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통화 정책으로는 인플레를 조절할 수 있냐? 저는 그 폭이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9.1%까지 갔던 미국의 물가를 잡으려면 그럼 뭘 해야 되냐? 이번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정의할 때 그게 중앙은행의 완화가 아니라 정부가 너무 많은 돈을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현금 살포를 해준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미 미국 정부는 작년부터 코로나 지원책에 대해서는 계속 걷어들이고 있는 중에 있고,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까지 해서 그것도 더 줄이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을 보는 게 우리가 중요한 거지. 그렇다면 중앙은행의 긴축이란 것은
의외로 그렇게 인플레이션 영향이 없고 오히려 금융 불안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완화를 좀 일찍 해도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희는 좀 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진짜 일리가 있네요. 중앙은행이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진짜.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시장의 관심이 오늘 밤에 나올 네. 그 4월 CPI입니다. 시장에서는 전월보다 0.4% 상승, 전년 동월 대비 5.0% 상승 전망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십니까? 저희도 비슷하게 좀 보고 있고요. 왜 그렇게 전월 비해서 0.4? 근데 지난번에 숫자는 0.1이었거든요. 예. 그럼 0.1 대비해서 0.4면은 마치 인플레가 재가속화되는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고 실제 그런 우려가 최근에 좀 반영되면서 금리가 한 4일 정도 최근에 좀 올랐습니다. 예. 그 우려를 좀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거의 이 에너지 가격이 좌우를 좀 하고 있어요. 네. 지난번 숫자가 0.1밖에 안 나온 것도 휘발유 가격이 좀 떨어져서 떨어졌으니까. 나타났던 네. 현상이고 3월 대비해서 4월 휘발유 가격은 조금 올라 있고요. 또 5월 휘발유 가격은 4월보다 조금 더 떨어져 있습니다. 즉 이번에 휘발유 가격만 보더라도 전월비 물가가 조금 올라갈 수는 있고 그 결국 정도가 이제 근원 나오면 물가가 중요한 거지 뭐. 네, 근원 물가를 이제 헤드라인은 사람들이 뭐. 생각을 하는데 근원 물가의 거의 한 70% 정도가 거주비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거주비를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발표됐던 거주비가 전월비에서 좀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 너무 이제 헤드라인 숫자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 거주비가 전월비에서 좀 떨어지고 있냐, 안정되냐,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 좀 길게 판단하실 때 뭐 나쁘지 않은 성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근데 문제는 이제 고용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너무 뜨거워서 여전히 견조하고 실업률은 또 사상 최저 그렇죠. 수준이고 이런데 과거 역사를 봐도 이런 고용 상황에서도 네. 금리가 인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의외로 이제 실업률하고 그 기준금리하고 같이 대서 그림을 그려보면 의외로 미국의 실업률이 매우 낮은 저점 수준일 때 기준금리가 인하됐던 지금 그래프가 이게 나오네요. 과거의 이제 그래프 사례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림을 잘 보시더라도 실업률이 이제 보고 계신 차트에서의 그 파란색 차트인데 얘가 낮을 때 빨간색의 기준금리가 인하되죠. 예. 인하가 맨 처음 시작될 때를 늘 보시면은 굉장히 낮은 실업률 하에서 금리가 인하됐던 게 좀 이게 상식과는 좀 배치되는데 이상하네요. 진짜. 과거에 늘 있었던 현상입니다. 뭐 지표상에 시차가 있는 건가요? 지표상의 시차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음. 이게 그렇게 되는 이유는 사람들은 펀더멘털 지표가 변해야 여기서 말하는 펀더멘털이라는 건 이제 실업률이 좀 많이 올라가야 혹은 물가가 좀 떨어져야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의외로 펀더멘털인 경우가 잘 없고요. 보통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거의 막바지에 이르면 늘 지금처럼 금융위기나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정치권에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내 표밭에서 당장 은행이 망한다는데 네, 아우성 나죠. 그럼 대출 다 회수될 거고 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목소리가 결국은 대통령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당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직접 임명을 하는 중앙은행에 대한 압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뭐 당장 그런 인사권자의 압박은 당연히 뒤로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언론에서도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 이거 금이 너무 올려서 이런 것 같다.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제 중앙은행도 명분을 찾게 되고 그러한 명분이 생기면서 실제 금리가 인하됐던 케이스가 과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이번에는 다르다 하면은 뭐 제가 할 말 없습니다만 항상 뭐 이번엔 역사적으로- 다르다고 얘기하죠. 역사적으로 늘 그랬기 때문에 저는 역사를 좀 더 보는 게 맞지 이번은 다르다고 보기에는 확률에 좀 거는 게 맞지 않겠나. 하여튼 중앙은행이에요. 금융을 안정을 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금융 불안을 조장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차라리 그래서 통화 정책, 금리 정책을 공식에 따라서 네. 준칙에 따라서 하는 게 나은데 네. 뭐 그 금통위원이 됐든 저 페드 위원들이 됐든 FOMC 위원들이 됐든 머리 맞대 봐야 뭐 용 빼는 재주가 없는 것 같아요. 통화 정책을 이제 AI한테 맡겨야 된다. 예.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 팀장님은 계속해서 채권 비중 확대를 강조를 네. 해오셨습니다. 이번 리포트 보니까 그 근거가 대규적인 위험 요인과 과거 역사에 의거해서라고 이렇게 네. 표현하셨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과거 역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의외로 펀더멘털보다는 금리 인상 그 자체가 문제를 일으켜서
금리가 인하됐다. 금융이 불안해질 때 금융이 네, 금리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면 장기 채권 사야 되겠죠. 물론 주식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위기가 대응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부채 한도 리스크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가 굉장히 급박한 향후 한 달 내에 굉장히 크게 터지든지 예. 아니면 뭐 유야무야 협상을 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은행 리스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전한 잠재적인 뇌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저는 결국은 금리 인하가 고려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부채 한도 이슈가 풀리면은 인하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부채 한도 이슈가 풀리더라도 중요한 건 아까 인플레 원인을 저희는 현금 살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현금 살포는 줄어들 거고 인플레가 안정될 거니까 그럼 금리 인하의 명분이 생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부채 한도가 터지면요. 그럼 당장 금리를 인하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아마도. 그렇다면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상당히 괜찮은 투자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특히 금리가 똑같이 떨어질 때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장기 채권 쪽을 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끝으로 하나만 좀 간단히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제 주식 이평선이 모이고 뭐 네. 이러면 뭔가 이제 큰 변동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위로든 아래든. 네. 그런 어떤 매크로한 어떤 그 잠재적인 위험이라 그럴까요? 네. 아니면 잠재적인 어떤 모멘텀이라 그럴까? 이런 네.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은근 제가 주식을 하진 못하지 않지만 주식 시장을 보면 뭐 작년에 많이 떨어졌고 뭐 그렇게 기대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돈을 보는 관점에서 보면 유동성은 이미 많이 풀려 있습니다. 예. 오히려 중앙은행은 말로는 혹은 정책적으로는 금리를 인상하고 긴축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연준은 이번 3월 달에 은행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한 자금을 풀었고요. 예. 그 과정에서 단기 금리는 정책 목표보다 훨씬 낮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한국은행도 비슷해요. 작년 말에 레고랜드 사태가 벌어진 다음부터 단기 유동성을 좀 잉여로 풍부하게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하시는 분들은 돈이 넘치냐 안 넘치느냐를 본다면서요. 예. 물론 기업의 가치도 중요하겠지만 유동성을 중시하죠. 작년에 기업 가치는 이미 눈높이가 확 떨어졌고 근데 유동성은 지금 늘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렇다면 유동성 장세라는 얘기를 이제 주식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유동성이 있으면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최근에 뭐 배터리를 포함해서 좀 굉장히 꿈이 있는 주식들이 많이 달려갔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거를 뭐 고평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면에선 이거는 순환매가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유동성 장세의 초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오히려 보고 있고 그런 점이라면 오히려 뭐 전 채권도 좋게 보지만 뭐 주식도 괜찮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DB금융투자 문홍철 자산전략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